자,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네, 우리 배태한 분석가님. 팬들하고 친숙한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아마 한 거는 웨스트햄 전력 분석관 출신이다.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친숙한 느낌 같아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대학원 코스 1년짜리 뭐 이런 거 가갖고 석사 이런 거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대학을 아예 영국에는 축구학과들이 좀 꽤 있는데요. 제대로 축구학과, 영국에서 제대로 된 축구학과를 나와서 한국에서 들어오신 이후에 뭐 유소년 지도자들 강의도 하시고 축구 교육학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노하우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그래도 시청자분들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네. 공유해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역시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문도 쓰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수님이 우리 진짜 찐 고객님이세요. 그래요? 찐팬 차윤수님이 네네네네. 웨스트햄이 전통적으로 유수가 엄청 강하고 좋은데 네네네. 그렇죠. 웨스트햄 유수가 뭐 프랭크 램파드도 웨스트햄 유수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거기 뭐 엄청나게 많은 리오 퍼디난드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맞아요. 네. 웨스트햄 유수 출신입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웨스트햄이라는 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사실 유소년 팀에서 이 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서 코칭은 어떻게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많았었고요. 네. 사실 뭐 저는 제가 뭔가 잘해서 영국에서 기회를 받았다기보다도 그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데서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한국에 들고 왔을 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이라는 팀에서도 또 기회가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은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네네네. 일단 뭐 다른 얘기를 지금 할 부분도 많겠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웨스트햄이 유스 시스템이 무언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 많아요. 아하.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혹시 그렇다면 본인이 느꼈던 웨스트햄의 유스 시스템은 다른 팀들과 그래도 이런 차별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뭐 제가 영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팀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첼시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이렇게 런던 근교에 있던 또 다른 라이벌 팀 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웨스트햄도 좋은 팀이지만 첼시라든지 아스날 이런 팀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시설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 특별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벤투호 이야기할 때도 팀 철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팀 철학 안에서 게임 모델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그다음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18세 팀에 있는 센터백이 기술적, 전술적, 체력적 그 다음에 심리적, 사회문화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팀 내의 트랜지션에 대한 방향성 네. 그리고 진짜 뭐 테크니컬, 택티컬, 뭐 멘탈리티 네네.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분 다 피지컬적인 부분 네네. 다 포함이 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팀의 기본 방향과 철학 네. 이게 아예 명문화돼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죠. 되어 있었고 사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뭐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2016년, 17년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유스 지원팀이라고 그때 네. 있었는데 거기랑 같이 이제 웨스트햄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런 자료들을 또 한국에 있는 지도자분들께 나눠드리려고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14세에 있던 센터백이 15세 팀이 되었을 때 그 선수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15세 팀에 있는 왼쪽 센터백이면은 왼쪽 센터백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향상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지도자 선생님께서 너에게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팀 철학 안에서 그런 게 운영이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나하나 여기서 해야 될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 밑에 후배들한테 그걸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15세에 있는 팀에 있는 센터백이 18세 팀에 있는 센터백이 어떻게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재밌던 게 뭐냐면 사실 유소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고 지식이 되는 것처럼 사실 저는 지는 거 싫어해서 그때 저희가 이제 16세 팀이었나 15세 팀이 첫 경기였는데 브라이튼이었는지 본머스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졌어요. 근데 브라이튼이든 본머스.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저희가 어웨이를 갔던 기억이 남부 나는데 해안에 있는 팀. 네, 남부 해안에 있는 팀이었는데 갔는데 저희가 유소년 팀이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 스스로 분을 못 삼키고 있는데 그 당시에 15세 팀이었나 16세 팀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선수들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애들이 프로세스에 있다. 그래서 선수들 우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잘했던 점, 향상시켜야 될 점에 대해서 볼 때 팀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했었는데 네. 그때는 팀 철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 우리가 잘했던 장면이 아니라 이 선수가 실수를 해서 상대에게 예를 들면은 센터백이 1대1 상황에서 노출이 된 상황이었는데 판단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게 좋지 못한 장면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지만 일단 네. 그 판단 자체가 좋았기 왜냐하면 때문에. 15세 팀에 있는 선수에게는 1대1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에서 기술적으로 심적으로 스피드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판단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좋은 장면 넣어야 된다. 전 그때 정말 많이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팀 철학 안에서 이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 철학 자체도 선수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팀의 팀 철학이고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일단 결과가 그 뭐 좋은 조심스럽지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뚫려가지고 실점을 했거나 막 이러면 일단은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휴 그래도 뭐 나 판단은 뭐 잘했어 그랬는데 아이 그 골은 그래도 먹지 말아야지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다면 거기는 그게 아니고 너 되게 잘했어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너 판단이 매우 좋았다 그냥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란 얘기인가요? 왜냐면 일단은 거기도 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막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고 싶어 하고 승리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승리, 그러니까 성장과 성적을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성장에 초점을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선수들이 성적을 여기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팀이건 성인 무대에 올라가서 그때 성적을 내는 게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축구에서 어떤 풋볼 액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네, 풋볼 액션.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을 해요. 스캐닝. 먼저 우리가 스캐닝 뭘 중요하죠. 보고, 네, 먼저 우리가 뭘 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램파드라든지 사비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은 스캐닝이 엄청 고개를 뛰어나죠. 무지하게 돌려요. 그러니까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무지하게 돌리는데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인지를 하게 되고 보통 축구판에서도 스캐닝이라는 표현 씁니다 많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일어나는 게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제 수행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 과정들을 유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요. 유럽에서. 이거를 더 세분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인지, 스캐닝, 인지, 지각, 판단 이런 실행 이 순서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그냥 퉁쳐서 상황 인지 능력 뭐 이렇게 지금 퉁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는 또 그게 세분화된 그런 작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수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뭔가 기술적인 판단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에서 선수가 명확하게 우리 선수가 어디에 있었고 상대 선수가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황이면은 유소년 레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 뭐 유소년 지도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와 지각 판단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유소년들은 해도 축구를 이해하는 이 친구가 축구를 이해하는구나. 이 친구가 축구라는 거를 뭔지 아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더라도 실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되면 유스 단계에서는 좋아 훌륭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적을 내야 돼. 뭐 하려면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 인지지각 뭐 이런 것보다 실행 마지막 실행이 안 되면 그러면 미스가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축구 쪽에 있어서 그런 것 물론 더 그렇게 해서 이 축구라는 걸 예시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축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선수들이 뭐 대표팀 경기를 보든 아니면 K리그 경기를 보든 아니면 우리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많은 팬들이라든지 선수들 외부에 있는 외국인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템포에 대한 부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템포가 결국에는 선수가 얼마나 무엇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수가 빨리 많은 걸 보고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선수가 기술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2초가 걸릴 게 0.5초든 1초든 빨리 단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템포라는 부분을 굉장히 외국인 지도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단순히 축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라든지 교육 시스템이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는 게 중요한 환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싸잡아서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겨야 이 선수들을 다음 레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보내서 이 선수들이 실제로 프로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축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식을 외우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식을 외워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위원님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예를 들어 콜라가 있으면은 콜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볼까요가 아니라 콜라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성분을 1, 2, 3, 4, 5를 외워서 그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써내는 실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 네, 교육이.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대중적으로 더 드러나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 일반 교육에도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안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요구하게 되고 왜냐면은 지도자가 원하는 걸 팔로잉을 해야 되니까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 학생들도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줬던 좋은 것들 외워서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쓰여졌던 것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서 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포함된 건 아니죠. 저는 그게 사실은 이게 크리티컬 띵킹이라 해가지고 저도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을 해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라고 비판적 해요. 사고. 네네네. 정종무님 웨스트햄 1군 분석관이 아니고 유소년 팀 분석관이었습니다. 일단은 전력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는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뭐 양적인 부분에서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선수의 아까 이야기했던 스캐닝, 인지, 지각, 판단, 실행에 따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수치적인 부분을 더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고요. 사실 1군 같은 경우는 전력 분석관이 몇 명 보통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팀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한 분이 하시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던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유소년 팀만 해도 10명이 있었던 것 같고 성인팀 같은 경우에는 4-5명 있었던 것 같아요. 4-5명. 물론 그게 전부 다 풀타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턴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일단은 그만큼 이 축구라는 산업 자체가 사이즈도 다르고 거기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 사탕주세요님 트렌드 과르디올라 투엘 클롭 이 명확한데 그 안에서의 팀 철학이란 건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스트햄이다. 그러면 유스부터 그 팀에 내려온 어떤 기본적인 철학들, 네네네. 상황 인지에 대한 부분, 뭐 공수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셋 피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서 쭉 노하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선수들이 하나하나 익혀서 올라올 텐데 또 전술적인 철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요. 그게 클롭이든 투엘이든 또 이런 1군에서의 감독 색깔은 완전 다른데 그 밑에서의 팀 철학은 또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2세부터 21세까지 웨스트햄이라는 팀 자체가 하고자 하는 축구는 유소년 팀까지 명확해요. 명확해요? 12세부터 21세까지. 네, 명확해요. 왜냐면은 그 팀 철학 안에서 팀을 두셔도 됩니다. 네.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웨스트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웨스트햄에서 21세까지 원했던 이 팀 철학이라는 건 우리 선수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팀에 가서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로 육성하겠다라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인 팀에서도
이 팀이 팀 철학 안에서 당연히 우리 팀은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라는 팀이 있으면 그 성향에 맞는 감독을 처음부터 데려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무리뉴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막 유명할 거예요. 그 구단주와 면접을 할 때 포트폴리오 몇십 장을 만들어서 한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내가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특히 그렇더라고. 좀 그런 게 이런 많죠. 네.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물론 완벽하게 팀 철학과 그런 탑급에 있는 감독님의 색깔에 부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단에서도 성인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 팀 철학과 맞는지에 대한 구성을 보려고 노력은 하고,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소년 팀과 성인 팀은 좀 별개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선수가 왜냐면은 솔직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웨스트햄에서 18세 팀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웨스트햄 성인 무대까지 갈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그러면은 우리 팀에서만 뛰는 게 데클란 아니라 라이스 같네. 데클란 라이스 같죠. 근데 많은 선수들이 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정말 성인 팀까지 갈 수 있는 선수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나중에 축구 선수로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팀 철학이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선수들이 우리 팀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선수를 셀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 어느 팀에서 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를 키우는 게 목적인 거죠. 전력 분석관 됐는데 도움될 만한 대학이 있을까요? 사실은 대학교라든지 학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네. 어떻게 오냐면 고등학생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저는 전력 분석관이 꿈입니다. 혹은 코치가 꿈인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고 하면은 저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한다기보다도 학교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있고 그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교수님이 썼던 논문이라든지 책을 읽고 그에 따라서 내 생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 분야인지에 대한 먼저 선행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영국 안에서도 저는 축구학과가 많고요.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무슨 우리나라에는 뭐 버비 칼리지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는 축구학과는 아니잖아요. 축구학과라기보다도 축구랑 비즈니스랑 엮여 있는 그쵸. 게 엮여 있는 있고. 축구 뭐 산업학 뭐 우리나라로 치르면 축구 경영학 뭐 이런 또 그쵸. 학문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의미냐면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막할 수 있지만 제가 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제가 가고자 했던 대학교들의 교수님들이 썼던 논문들을 다 읽어봤어요. 영국에 있는 학교에 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거를 대학교 가기 전에 학과에 보면은 교수님들 이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오래 걸리죠.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고 논문 자체가. 그런데 번역하기도 그때는 쉽진 않았겠죠. 쉽지 않죠. 접하고 이런 것도 막 네. 그런 게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익숙하지 아니니까. 않을 때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이 교수님 이 학교에서 이 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전력 분석이라 하더라도 분석안에서 내가 연구 쪽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현장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영상 쪽으로 해서 좀 더 코칭에 가까운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데이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더 깊게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팀, 네네. 프리미어리그 팀의 아시아인으로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군 전력 분석관이 되고 싶다. 네네네. 비선출이지만 네네네. 이럴 때는 추천해주면 어떠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저는 좋습니까? 코칭을 공부하라고 하고 싶고요. 코칭. 네. 네. 왜냐면 분석이라는 건 코칭 프로세스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칭 안에 우리가 경기를 하고 경기 이후에 관찰을 하고 코칭도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뭐 대학을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게 대한축구협회라든지 혹은 뭐 이런 데서 교육 받는 거 말고 코칭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자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칭이라는 건 그냥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으면 동네 친구들 모아서라도 일단 내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훈련을 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관심을 가진 게 이 코칭 안에서도 분석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피지컬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훈련 세션 짜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데이터를 하는 게 관심이 있는지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생겨요, 스스로가. 아, 거기서 또 세분화돼서 내가 데이터인지 영상인지.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간다 생각하면 그 비용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용이 많이 드니까. 저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린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저를 응원해줬던 다른 축구인들,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비싼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실패의 확률을 줄이려면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레벨에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일단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책을 보든지 논문을 읽든지 해서 그걸 추가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고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좀 더 높은 레벨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그게 경험이 돼서 나중에 대한축구협회에 가서라도 코칭 라이센스 따더라도 내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실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서 내가 어느 쪽인지를 찾는 그 과정. 네. 그 과정이 사실 어려울 것 같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진짜 체계적으로 해야 될지 내가 그거를 오히려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가이드를 주게 됐을 때 항상 느끼는 건데, 학생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면 가이드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답인 줄만 알아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그게 한 가지 길이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것만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 자체도 처음부터 질문만 해요. 왜 이걸 하고 싶냐? 어떤 걸 하고 싶냐? 왜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하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교육은 질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도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결국엔 지도자는 교육자잖아요. 전력 분석가도 교육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성향들을 보면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쉽진 않죠. 하는데 만약에 목표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럽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분석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사실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와 지도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이 축구라는 이 팀 철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지도자와 선수에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건 역량이 부족한 거죠. 베티안님이 진짜 오늘 많은 거를 여기 쏟아주시면, 그래도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방송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스스로는 이게 뭔가 제가 거창하게 뭔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데 축구 쪽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웨스트햄이라는 팀에서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건 네가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쪽에서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나는 한국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문화 이런 차이가 있고 내가 이런 문화 차이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너희 영국 친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상을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안 된다, 혹은 베테랑이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심승우님, 비프로라는 영상 분석 업체를 아시나요? 아까도 비프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무언가 분석의 툴을 조금 더 첨단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작업을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AI 트릭스라는 회사랑 AI 트릭스 트릭스? AI 트릭스라고, 여기는 사실은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축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거라서. 원래는 축구 쪽은 아니에요. 메디컬 쪽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축구 쪽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던 게 이게 교육 쪽이랑도 연관되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어떤 축구 쪽으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보여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된 프로젝트가 슈퍼러브 월드 클래스 2예요. 지금 도르트문트에 애들이 가 있는. 거기 보면은 제가 교육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던 부분들에 대해서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잘 나와 있고,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축구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당연히 회사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 기술을 보여주는 곳인데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아.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축구와 문화 이런 걸 조금 더 이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축구와 컨텐츠, 방송을 이어가는 것, 음악 쪽이라든지 e스포츠 쪽으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실 축구가 약간 IT와 접목된 이러한 과학적 학문으로의 발전 영역도 상당히 클 수 있겠네요. 그쵸.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축구도 옛날에는 분석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트래킹 데이터라는 거 어떻게 했냐면요. 트래킹 데이터? 이 선수들이 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우스로 따라갔었어요. 마우스로 따라갔어요? 네. 뛰는 걸? 네.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서 숫자를 그 당시에 안 믿었던 거예요. 음.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트래킹 시스템들이 있고 예를 들면 GPS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카메라 같은 게 고정이 돼서 찍히는 픽스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AI 기술을 바탕으로 트래킹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생겼다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사실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건 사실이죠. 긱타님, 단순히 오락적인 부분이 아닌 철학적, 사회학적인 얘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네네.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얘기들 아까 뭐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까지 빗대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되게 상당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재밌는 거 하려면 제가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재밌는 거 하려면 어. 조금 더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 조금 더 이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냥 뭔가 잡담하고 뭐 끝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듣고 그리고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좀 여운이 있거나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데우스 스마트님은 메이저리그도 스택캐스트 이후에 분석 툴이 좀 달라졌죠? 라는 얘기가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달리 이제는 뭐 이렇게 네. 요새 뭐 대표 선수도 그렇고 벗으면 다 이게 있더라고요. 있죠. 예. 이게 GPS 시스템인데요. 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국내 기업으로는 피투게더가 있고 핏투게더.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캐타펠트라는 곳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도 우리 이제 한국 축구의 스포츠 과학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주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 데밍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네네. GPS 그거 실제로 활용도가 높나요? 이게 GPS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단순히 숫자 그 자체보다 그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왔죠. 피지컬적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로 2002년 이후에 뭐 이제 협회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지컬 쪽은 피지컬 협회도 생겼고 그게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피지컬 협회. 네네네. 축구 피지컬 협회도 생겼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력 분석 쪽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력은 하죠. 그 네네네. 참고로 우리나라 심승우님이 AI 기술력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오히려 더 유럽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 네. 그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그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고 정말 이제 세계 무대에서 나가서 주세요, 도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네.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향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이미 필요하다. 쌓여진 그 축적된 자료들이 데이터가 많구나. 우리나라도 축구는 과학이라고 90년대부터 신문선 의원이 말했어요. 축구는 과학입니다. 네. 축구는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네. 제일 좀 첨단 이 아까 도르트문트 얘기도 했지만 우리 네. 팬들은 뭐 한 6, 7년 전에는 또 도르트문트 한 10년 전 도르트문트 그 팀에서 기계요. 기계로 공 딱 나오는 공 거, 나오면 거. 딱 네. 패스하고 이런 것부터 봐서 도르트문트가 뭔가 저런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팬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보신 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제일 첨단을 달리는 팀이 어디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라든지 맨체스터 시티. 네, 영국에 네. 있는 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 네, 영국에 있는 팀들은 진짜 막 최신 연구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시설도 시설인데 저 맨체스터 시티 직접 2년 전에 가서 거기 다 어땠어요? 초청 받아 갖고 가서 봤는데 장난 아니죠. 무슨 장난 아니죠. 시설 잘 해놨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은 근데 거기 직접 가본 지가 꽤 됐죠. 저는 꽤 됐고요. 네. 네, 가서 그런데 대신 이제 지금 제가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네.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박사과정도 하고 있고 어.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대단하긴 해요. 아. 이 근데 기술도 중요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가, 교육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유스 팀들. 유스 팀들도 마찬가지고 성인 팀들도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걸 바탕으로 스스로 경기장 안에서 감독이 뭐 투의 감독이 이거를 지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K리그 팀들의 이 산하 뭐 고등학교들을 다 두고 유스 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K리그. 저는 저도 이제 2016년 겨울경부터 2019년까지 이제 그 프로축구 연맹 산하에 있는 유스 지원팀이랑 같이 이제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 안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프로 구단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 지도자 선생님들로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정말 하고 싶어 하세요 공부를 더 많이. 근데 그 환경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선수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도 마찬가지 체육회 측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영상 데이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가 체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옛날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맥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예요. 과도기고 다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중요한데 문화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화적. 난 이게 궁금해. 그러니까 아까도 뭐 네. 채팅창에도 있었지만 사회적 뭔가 철학적 얘기를 하신 것 같다. 문화적으로 이게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네네. 전제를 단 부분인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시선이랑 베테랑님이 시선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조금만 상세하게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뭐 예를 들면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은요.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아까 말했던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빠른 템포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판단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인지부터 판단, 실행까지 옮겨져야 돼요. 거의 뭐 컴퓨터의 CPU가 점점 처리 속도가 네네네. 빨라지고 더 작아지고 하는 건 뭐 같은 개념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일본에서 이니에스타라든지 사비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한 게 있었는데 보면은 사비 선수 같은 경우에 뇌 활성화되는 부위가 생각해야 되는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오랫동안 유소년부터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미 보는 순간 알아요. 이미 무의식이 이미 결정을 해둔 상황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리 돌리는 거를 손흥민 선수 아버님도 손흥민 선수한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어렸을 때 계속 패스를 하나 받고 하는 것도 돌리는 게 버릇이 돼서 아직도 그냥 그게 버릇이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도 경기 보면은 굉장히 경기 중에 주변을 많이 살피고 동료 선수들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 선수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이제 버릇처럼 몸에 배서 네. 일단 뭐 17세 팀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문화랑 왜 관련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게 되려면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경기장 안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주입식 교육 혹은 지시적인 부분에서 결국 그거구나. 네네 그렇기 또 때문에 가네.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그거는 역할이에요. 근데 비단 교육적인 부분이라 물론 그 축구 엄청 교육학도 지금 전공하셨잖아요.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게 교육적인 부분이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과도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교육 전체 교육의 그럼요. 어떤 성향 여전히 주입식 우리나라는 교육이니까 코치를 키워야 합니다. 네. 코칭 교육이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물론 벤투 감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이렇게 이 코치들이 또 분야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데이터들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제 벤투 감독도 뭐 계약이 연장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나중에 앞으로 후속 세대들에게 좀 코칭 교육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는 사실 우리 문제는 뭐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훌륭한 선수의 커리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그런 지도자들을 중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로는 하는데 지금 이터널님 뭐 얘기하듯이 우리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게 제일 먼저다는 걸 협회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선수만 나오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죠. 그걸 떠나서 일단 그쵸, 다른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되는 뭐 부분이 사실 있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회는 진짜로 하고 있어요. 음. 지도자 교육하려고도 정말로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 많이 모셔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자 교육할 때도 토론식 교육 같은 걸 넣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우리 문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축구 안에서 예를 들면 축구장 안에서 얘들아 오늘 즐겁게 해보자 하고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다른데 어른들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문화 자체가 우리 축구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일단은 결국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식으로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축구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축구 선수들, 지도자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문화에서도 또 손흥민, 박지성 이런 선수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죠. 베테랑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그러한 문화가 지금 축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문화는 좀 아닌 것처럼 뉘앙스처럼 들리거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선수가 스스로 뭔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이게 항상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겠죠. 장점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팀적으로 뭔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선생님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국 선수들 무리뉴 감독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려고 한다. 늘 배우려고 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한 가지가 좋은 면만 있고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다면성을 가지는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 우리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축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인 거죠.